자, 지난 시간까지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또는 집단들을 쭉 봤습니다. 공식 집단으로서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비공식으로 정당, 이익집단 등등을 봤는데, 이러한 참여자들 간에 어느 쪽은 힘이 굉장히 강하고 어느 쪽은 좀 약하고 또는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자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좀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요, 과연 이 많은 참여자들 중에 누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느냐, 옛날에는 국가나 사회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런 식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논쟁이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다 관심을 가졌던 이야기들입니다. 원래 정부가 활동을 할 때는 무슨 활동이든지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정책결정, 집행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의사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결정 또는 전문적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술적 결정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흔히 전문적 결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최선의 답은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요, 학생들 중에 장학금이 1인분이 나왔다. 그래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주라. 그러면은 누군지 당장 결정이 나옵니다. 그건 대학 총장이 결정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과에서 조교가 결정하든지 누가 결정하더라도 최선의 답은 하나만 딱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정부에서 돈이 하나 나왔는데 저수지를 건설을 하는데 A지구 건설을 하면은 효과가 더 크다. 근데 B지구는 효과는 작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럼 어느 쪽에 저수지 건설을 하는 게 옳으냐? 라고 했을 때, 야, 이쪽 가난한 사람 쪽 하자. 아니다, 효과 더 큰데 하자. 서로 논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쪽 출신 국회의원하고 이쪽 출신 국회의원하고 서로 다른 주장합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두 국회의원이 서로 타협을 하든지, 흥정을 하든지, 아니면 한 힘센 국회의원 다른 쪽을 누르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수밖에. 이런 게 이제 정치적 결정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자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누가 힘을 많이 써서 결정을 하느냐? 그게 바로 딱 이 정치적 결정과 똑같습니다. 판단 기준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권력적 결정이, 정치적 게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형태를 권력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모형의 유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요, 이 권력 모형이 어떤 거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경우에는 정치 권력이나 정치적 자원 그럽니다.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누가 힘을 더 많이 써서 결정을 하느냐. 이런 결정 모형을 권력 모형. 근데 이제 이거하고 대립되는 게 아까 기술적 결정 같은 겁니다. 지적 능력을 보완해서 기술적 결정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모형을 우리가 합리적 분석적 모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권력 모형의 유행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결정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 내부에서 주도를 한다. 이렇게 주장. 그게 두 번째입니다. 주도 세력이 공식적 권한을 지닌 정부이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 국가조업주의, 신중상주의. 아니다. 정부는 심판자 역할을 하고 실제로 결정은 주도하는 것은 바깥에 있다. 이익집단론. 이익집단들이 실제로 서로 싸우다가 타협을 하든지 한쪽이 어느 쪽 이기면은
거기에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정부에서 받아들여 정책으로 결정한다. 그런 거다. 일집들. 아니다. 자본가 계급이 결국 국가를 장악을 해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모든 걸 결정을 다 한다.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요즘 와서는 신마르크스는 그런 식으로 심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 자본가 계급이 주도를 하고 막 다른 데서도 영향을 좀 미치지만 그래도 자본가 계급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신마르크스주의. 이것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니다. 너희들 너무 심하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바깥만 주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정부 부문, 민간 부분이 서로 같이 협력을 하거나 서로 타협을 해가면서 주도권을 공유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신다원주의, 하위정부론 정책 네트워크 모양 이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먼저 이제 처음 알아야 될 게 권력 모형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제일 맨 처음에 이 권력 모형을 논의를 한 거는 국가 사회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제 사회주의를 강조한 칼 마크스가 나와서 자본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과연 그러냐? 과연 그러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가 사회를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따져보니까 국가사회를 누가 지배했냐. 옛날에는 절대군주가 지배했다. 왕이 지배를 했지. 뭐 자본가 계급도 없었고, 그때는. 근데 왕과 그 왕을 둘러싼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를 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사회나 조직이 소수의 엘리트가 있대. 조직도 보면은 상층부에 있는 소수의 몇몇이가 그 조직을 지배를 한다. 이 과두정의 철칙 그럽니다. 과두정. 몇몇이가 지배하지 다 같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도 사회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강 책임의식, 사명의식이 강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지도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를 움직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집단의식이 강하고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 끼워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로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엘리트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회나 조직에 엘리트가 있어서 이 엘리트가 지배를 한다. 겉으로 볼 때는 민주적 같아도 말짱 헛거다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트 모형이 현대판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세밀화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엘리트 이론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로이드 헌터라는 사람이 아틀란타 시티, 아틀란타가 조지아주 제일 큰 도시죠, 그죠? 근데 이때는요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는. 지금은 아틀란타가 아마 인구가 250만 내지 3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그때는 이 도시가 작으니까 거기에 이제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야 우리 아틀란타시를 지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돌렸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40여 명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냐 과연.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니까 다 진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아틀란타를 지배하고 있다. 대강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변호사, 언론인, 대학 교수, 그 다음에 기업가 뭐 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아틀란타시를 지배한다. 이게 이제 플로이드 헌터가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실증적으로 실제로 자료를 뽑아서 한번 해본다라는 식으로 했지만은 그렇게 큰. 근데
밀스라는 사람이 사회학자 역시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군산 복합론,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콤플렉스, 군대, 산업, 이게 딱 유착을 해가지고 엉켜 들어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미국을 지배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지도자, 대기업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미국 사회를 지배를 한다. 그 밀스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그게 바로 2차 대전 날 때부터 2차 대전이 나기 전에 불경기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심했습니다. 1929년도 불경기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극복이 돼서 좀 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또다시 불경기가 와가지고 굉장히 불경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체코를 침공하고 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 거는 1941년도 진주만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이 가서 폭격하면서부터 개입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이 대륙에서 전쟁이 터지고 영국이 미국 우방국인데 전쟁에 시달리니까 미국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 군수 산업이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2차 대전이 딱 시작되니까 군수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포도 만들어야 되고 총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고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 분야가 급속도로 팽창합니다. 팽창하니까 어떻게 되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기술자도 들어가고 노동자도 이 사람들이 월급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물건 사기 시작하니 불경기가 확 풀렸습니다. 뉴딜 정책이 테네시 계곡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돈 풀어서 뉴딜 정책이 1929년도 대공황을 극복을 해 나오는데 이제 이때는 2차 대전 직전에는 바로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군수 물자 생산하는데 이 분야가 확 발전해가지고 말하자면 팽창해가지고 불경기가 극복이 됩니다. 그 밀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결국 미국 불경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야 이거 자기들끼리 미리 꾸며가지고 전쟁 터뜨린 거 아니냐? 응? 이게 원래 대전쟁이 벌어진 거는 사실은 군 지도자들하고 기업의 불경기 때문에 시달리는 대기업의 자본가들의 짝짝꿍이 돼가지고 정부를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다. 옛날에 좌파학자들,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자들, 이 신마르크스주의인데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자본가하고 군대 지도자하고 정부가 짜가지고 일부러 일으킨 거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절대로 일부러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불경기가 다 해소가 되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하니까 좌파들이 쳐다볼 때는 이건 음모 꿈이거든. 물론 좌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 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밀스의 군산복합론은 오히려 후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했습니다. 좌파들이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물론 좌파들이 이거 막 하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 미국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깔아앉았습니다. 깔아앉았는데 어쨌든 간에 50년대 이런 엘리트 이론들이 이렇게 신마르크스적 전통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다원론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봐라, 미국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원론자들이 꼼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등장한 신엘리트 이론이 있습니다. 이 1960년대 미국 신엘리트 이론. 이 신엘리트 이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바흐라흐, 바라츠. 여러분들 아마 영어 보면 발음하기 되게 힘들죠, 그죠? 바라츠 되게 힘들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발음하기 되게. 이게 앵글로색슨 계통의 소위 이주민이 아니라 폴란드 그쪽 캔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두리에 그 이민을 와가지고 그냥 있는데 대학 교수니까 물론 대우는 받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인데, 막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푸대접 받고 하니까 이 미국 사회가 아무리 민주화되고 뭐 평등하다 그래도 이거 이 친구들 그냥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다원주의자들은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정치 권력은 얼굴이 두 개다. 하나는 밝은 얼굴인데 또 하나는 어두운 얼굴이다. 밝은 얼굴은 뭐냐? 공개적으로 상대방하고 논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이래서 타협도 하고 하면서 발동되는 힘이다. 이거는 남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상대방을 짓밟거나 그러지 못한다. 말하자면 밝은 얼굴로 권력은 작동을 하더라도 상대편을 짓누르고 짓밟고 이렇게는 못하고 어느 정도 상대편을 배려를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일반 여론이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밝은 얼굴은 그래도 괜찮은 권력자들. 문제는 어두운 얼굴에 권력이 있다. 이 어두운 얼굴이 어떤 거냐? 겉으로 안 나타난다. 숨어서 작동을 한다. 은밀하게 작동을 한다.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무관심합니다. 이래서 나쁜 짓을 한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떤 나쁜 짓을 하느냐 보면요. 이 무의사 결정. 지배 집단에게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막는 행동. 저 문제가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럼 공개적으로 떠들면 밝은 얼굴의 권력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당한 주장 아니고는 함부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 중립적인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밝은 얼굴의 권력. 그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문제는 떠들어대면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였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흑인들이 엄청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도 그거를 정책 문제로 거론조차 못하게 막았다. 이게 이제 흑인들 문제는 미국 사회가 가장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남북전쟁 이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연방이 해체가 된다 어쩐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흑인들을 말하자면 노예를 풀어주느냐 않느냐 뭐 계속 떠들다가 계속 나와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흑인들이 일단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시민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전혀 비인간적인 대우. 그러니까 흑인들이 살고 있는 슬럼가, 이 게토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슬럼가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데 1950년대는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로 봐도 가장 잘 살 때입니다. 가장 잘. 근데 1960년대 초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잘 살면서도 흑인들은 완전히 인간 이하로 대접을 했다. 그런데 왜 그게 국회에서 한마디도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
어떻게 보면 주 2회에서라도 좀 떠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떠든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게 이 문제를 떠들면은 백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지고 아파진다. 불리하다. 아예 이 문제는 좀 떠들지 말고 덮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덮어둔 겁니다. 덮어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정책을 결정을 하지 말고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이거를 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실제로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볼 다원론은 미국 다원론의 이론적 기둥이 된 게 좀 이따가 볼 로버트 다hl 교수가 주장을 한 다원론입니다. 근데 그 로버트 다hl 교수가 나중에 우리가 또 나옵니다만은 조사를 다 1950년대 막 연구를 해가지고 60년대 초에 책을 쓰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미국 사회는 평등한 사회고 자유로운 사회고 아무리 어떤 시민이라도 자기가 고통받는 게 있으면 그거를 호소를 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뭐 있고 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초에 흑인 폭동이 쾅 터졌습니다. 왜 터졌느냐라는 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락하고 바라츠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다. 미국 사회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정책을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이쪽 저쪽에 붙어 싸움부터 이러자 저러자 하는데 그 결정하기 이전에 아젠다로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취급을 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걸 결정하자. 그래서 그 아젠다를 내세우는 거. 내세우면은 바로 이런 문제 떠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세우지 못하게끔 아젠다를 내세우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다시 가봅시다. 바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앞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방금 이야기한 무의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원주의가 미국 사회에 그냥 지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다원주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권력이 소수에게 딱 집단이 안 된다. 다양하게 많은 집단에게 흩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 집단이 주도를 하지만 다른 문제는 이 집단이 주도를 해서 끌고 나가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집단이 하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무역 정책이 나와가지고 막 논쟁이 붙으면은 근데 수출 자유화하고 말하자면 보호 정책하고 보호주의냐 자유주의냐 할 때 그때 이해관계가 걸리는 산업체하고 농업하고 이런 분들이 서로 갈등을 이렇게 싸우지만은 노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산업체하고 노동조합이 서로 싸우는 거게 되고. 그다음 의료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면 의사들하고 공익단체들하고 서로 싸우는 게 되고 이런 식이 되지. 말하자면은 정책 문제마다 이슈마다 각각 다른 분야에서 거기에 작동을 하고 있는 권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다. 이게 다 분산돼. 다원주의 그런 겁니다. 권력이 그 근거가 곳곳이 흩어져 있다. 많다. 근데 이런 다원주의의 뿌리가 되는 기초 이론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트루만의 이익집단이에요. 트루만이 이런 주장하기 전에 벤틀리라는 학자가 역시 같은 주장을 했는데 트루만이 완성을 합니다. 이익집단론. 근데 이 이익집단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내 이야기한 겁니다.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같은 사람들 모이자. 모여서 그 다음에 협의 내가지고 그 협의 가지고 전문가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로비스트도 고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로 고용하면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이게 이익집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 개개인이 이런 방법 외에 어떻게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 트루만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대로 힘이 강한 이익 집단이 공익이나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적다, 그런 가능성 적다. 왜 그러느냐. 정책 결정자들이 잠재 집단을 의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익 집단들이 서로 막 싸우거나 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때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힘센 집단이 막 이래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럼 정부가 그래 예 그러고 시킨 대로 하느냐? 안 그렇다 이거. 왜 안 그러느냐 하면은 그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피해를 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그런 걸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하면 바로 집단을 합니다. 쫙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안 돼. 그렇게. 그래서 힘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바로 조직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집단들이 이게 잠재 집단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 집단,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뭐 이런 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포를 부리면 바로 공익 집단이 일반 대중이 그냥 가만 있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떠드는 대로만 안 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첫 번째 건가.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오버래핑 멤버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복회원 이야기. 무슨 말이냐. 일반 국민들이 이익 집단 하나에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단에 참여를 한다. 여러 집단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집단이 뭔가 주장을 할 때 그 반대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쪽에 거기에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재 역할을 하거나 말하자면은 그 갈등에서 빠져나와 버리거나 이런 식이 된다. 이게 중복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그 집단에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막 서너 개 되더라라고 했는데 요 파트는 사실은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익 집단 서로 이해관계가 꽉 충돌되는 그런 집단에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다. 두 개 집단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 아니 이제 이 사람들 말에 타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종교 집단에 참여하면서 노동 집단에 노동조합에도 가입한 사람도 있고 종도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 기업가 연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는 둘이가 이해관계 충돌돼도 중복해온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나중 조사.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잠재 집단의 경우도 사실은 딱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많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런 주장했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야, 이 말 맞겠다. 이 말 맞겠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야, 그게 조금 지나치게 막 이야기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여기에 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슈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붙이고 싸움이 붙을 때 근데 이 이슈 놓고 싸울 때도 국민들이 A 집단, B 집단을 쫙 갈라지고 또 다른 이슈를 놓고 싸울 때도 똑같은 집단을 싹 갈라지고 또 다른 이슈 놓고 싸울 때 또 갈라지고 이게 통치 이념을 딱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질 때는 좌파적 성향이 있는 국민들, 우파적 성향이 갈라집니다. 그 이슈는 다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이슈보다는 그런 딱
갈라진 이슈보다는 이게 이 이슈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른 이슈가 터졌을 때는 아래 위로 찢어져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식으로 이슈가 벌어지더라. 그걸 갖다가 크로스 카팅, 그러면 교차적인 크로스 카팅하는, 옆으로 횡단적으로 카팅하는 크로스 카팅 클립이지. 그러면 이 말하자면은 교차적인 이 소위 말하고 균열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게 정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어느 이슈에서는 이 권력이 작동하고 다른 이슈에서는 다른 권력. 이래서 이게 이제 다원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익집단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다원론을 체계화한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로버트 다할의 연구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다음에 로버트 다할이 말하는 이거 어디 갔어? 예, 폴리아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